네, 정치권 이슈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율 저희가 화면 상단을 통해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눈에 띄게 높지도 그렇다고 뭐 현저하게 낮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이 사전 투표율도 관심인데 사전 투표가 그동안에는 좀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게 통설 아닌 통설이 돼 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타날지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당도 사전 투표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니까 양쪽 진영이 모두 다 유리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각각의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의 경험치는 진보 진영이 유리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총선에서도 보면 사전 선거 높았고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대승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에 다 뒤집게 된 배경도 사실은 이 사전 투표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데 그러면 왜 국민의힘당이 지금 이렇게 사전 투표를 강조하느냐? 최근에 국민의힘당의 지지를 하는 세대 중에 20대, 30대가 가장 급하게 이제 급증이 됐다. 예. 그런데 통상 보면 20, 30대가 투표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빨리 이들을 이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국민의힘당으로서는 하나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또 사전 투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지지자의 51%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가 다 지금 사전 투표율을 올리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동상이몽이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변수가 지금까지와 다른 게 20대, 30대들의 지지율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전이 아니라 작년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뭐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나가면 보수 야당은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선거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번만큼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좀 뿌리가 깊은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중도층 또 여성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좀 전 계층에서 여론조사 지표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권 심판론에 굉장히 힘이 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전투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고 또 일부에서 아주 연세 드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졌던 사전투표 조작 의혹설 이것도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무조건 사전투표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게 아주 선거 전략의 큰 핵심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총장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사퇴 후에 이제 첫 공개 석상에 등장한 만큼 상당히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든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미 오늘 행보만으로도 뭐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전 투표한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니까 뭐 지금 침묵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일단 정치 행보가 투표장 밖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불러올 수 있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지금 오늘의 어떤 정치적 발언을 자제한 배경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사퇴한 지가 한 달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퇴한 배경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 발언들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투표장 밖에서까지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이 보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4개월뿐이 안 남은 그 임기를 버리고 지금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런 보선에 영향을 주고 보선이 끝난 직후에부터의 어떤 대선 국면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 속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서 이 장면에서는 자제를 좀 한 것 아닌가 그런 계산 속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직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사표를 낸 직전 검찰총장이 선거날
굉장히 노골적인 정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번에 보궐선거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것은 어떤 상식의 반격점이 돼야 된다는 걸 했고 이 정부를 어떻게든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야당 주장이 굉장히 논거에 힘을 실고 명분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늘만큼은 굉장히 자제했다고 뭐 오늘 제가 기자들이 많이 가서 마이크를 대고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고 야 윤석열 총장이 간단치 않구나.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을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노련미가 보인다 할까? 다른 사람 같으면 마이크 대고 하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은 말 설화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데 굉장히 정제된 모습을 보이는 거 봐서는 오히려 조금 준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예. 좀 그래서 다음 달 제 짐작컨대 아마 다음 달쯤 어떤 정치 진입선언이랄까 입문선언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제 여론조사를 선거 관련해서 할 수가 없고요. 공표를 할 수가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에 저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조사 기관이 모두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선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대부분의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닷새 동안 뒤지고 있는 쪽에서는 좀 역전을 희망할 것이고 이기고 있는 쪽에서는 이대로 굳어지기를 바랄 텐데 이 서로의 희망과 기대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게 될지 궁금합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격차가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사실은 이런 선거들은 진영 대 진영의 대결 구도로 이제 좁혀져 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지지층들을 결속시켜서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도 야당 지지자들이 더 투표장으로 많이 가겠다. 예. 이 숫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봐서는 야당 후보가 지금 유리한 국면은 맞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부동층 그리고 중도층을 얼마만큼 견고하게 지금 이끌어 나가느냐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거는 뭐 지금 오세훈 후보의 어떤 내곡동 의혹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용산 참사의 어떤 발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도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판단하느냐가 이 흐름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은 안 바뀔 거다로 보고 그나마 뭐 좁혀지겠죠. 좁혀지는데 그 이제 적어도 15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좁혀지는데 성패는 전혀 지장 없다라고 네.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미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선거에 큰 그 흐름 자체가 이미 잡힌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예. 말씀드리면 정권 심판 견제론이 정권 옹호 정권 지지론을 이미 압도했고 마음속에 사람들이 이미 심정에 그렇게 마음을 형성을 하고 있다. 자기 의지를 굳힌 대목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이죠. 예. 다만 이제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조직력 차이입니다. 투표를 얼마나 올리느냐, 지지자들 얼마냐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문제인데 아시는 조직력에서 횡격한 차이를 서울에서는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뭐 워낙 우월하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 수만 보더라도 서울의 민주당이 100만 당원이라 그래요. 국민의힘 45만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제가 생각한 한 18만이라 그래요. 18만. 국민의힘 얼마 될 것 같아요? 3만 7, 8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5대 1이라고요. 이런 조직력에서. 그다음에 가장 조직력의 실무 담당자를 시의원, 구의원들의 현격한 차이 이런 데서 또 향후회나 그다음에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움직인다면 좁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항상 바람을 조직이 못 이긴다. 그렇게 그만큼 설득을 못 해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예, 그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용산 참사 발언, 이제 오세훈 후보의 발언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어제 박영선 후보는 이제 예정됐던 일정을 변경해서 용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언어 폭력이다라고 이제 오 후보를 향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오 후보의 이번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박 후보가 언어 폭력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다.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참담한 어떤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당시 시장이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이것이 뭐 어떤 과도한 폭력에 대한 진압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수명의 생명이 빼앗겼습니다. 여기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실은 굉장히 큰 참사였던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또 뭐 최근에 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또 재발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까지 만들어지는 굉장히 사실은 이 생명을 이 존중해야 되는 어떤 시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볍게 이 부분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좀 정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사과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저도 현역 시절인데 2009년도 12년 전이죠. 그때 보면은 용산에 어찌됐건 5층 빌딩인가요?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거기에 철거민들 몇 분하고 그다음에 전국 철거민연합인가 하는 그 빈민운동 단체가 결합해가지고 오랫동안 농성을 하던 그래서 아주 보상비에 대한 이제 불만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게 그것도 맞아요. 이게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신나와 화염병 다 쌓아놓고 있었고, 근데 또 하나 확실한 것은 과잉 진압이에요. 준비 안 된 경찰력의 조기 투입으로 그러니까 너무 빨리 투입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예. 6명이 돌아가신 거 아니고 경찰관 1명 포함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당시 오세훈 씨가 이제 시장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똑같이 그러니까 폭력 시도 있었는데 이 과잉 진입이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더라면 좀 어떻게 보면 뭐 맞는 건데 현실과 맞는 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부분이 좀 강조돼 시위적인 측면이 예. 그래 보는 거고 이것은 뭐 이미 오래전 됐고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판결로도 이분들이 어떤 시위했던 분들이 또 대법원 판결로도 이제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둘 다 맞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폭력 시위도 있었고 과잉 진압이 비롯된 비극이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계속적으로 문제를 하면서 당신 속마음이 어떠냐라고까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별로 아니 근데 어떤 경우든 뭐 시위를 할 때 이제 뭐 이런 폭력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지경까지 진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미얀마 그게 사태를 당연하죠, 지금 그게. 보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일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 같은 한국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예.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예. 또 한 가지요. 오늘 조금 전이었습니다. 약 1시간쯤 전에 박영선 후보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 계속 흘러왔던 아주 주요 지루 중에 하나가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땅 처가 뭐 이 투기 의혹, 부당이득 취득 의혹 이 부분이었는데 이 오세훈 후보가 당시 측량 현장에 2005년 이제 16년 전에 있었다 없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엇갈렸는데 만약에 내곡당 땅에 대해서 관심 표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후보직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당시 관련된 증언이 나와서 이것을 앞세워서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것이 기자회견의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저 선거 닷새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엇갈린 해석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 사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뭔가 실질적인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극명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오늘 나온 얘기는 그 부근의 어떤 식당의 어떤 주인이 그때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입고 있던 옷, 신발까지를 다 이제 아주 특정을 하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결자해지를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예. 뭐 후보 사퇴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 마음이지만 사실관계만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표를 던질 때 왜곡되지 않게 우리가 이 2007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라든가 뭐 다스라든가 뭐 이런 거 소유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서 사실 투표를 했거든요. 시민의 어떤 권리가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오세훈 후보가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오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또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표심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거의 회기가 어떻게 보면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오세훈 후보의 구호로 맞을 기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거짓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거짓말 논쟁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문제는 뭐였습니까? 저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갖고 있는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뭐 행사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관여했느냐 개입했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 논쟁으로 온 거예요. 거짓말은 왜 됐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짐작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처가집 땅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안 걸어도 될, 걸지 않아도 될 후보직 사퇴까지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꼬인 거예요, 계속. 꼬였단 말이에요. 저는 거짓말 했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러나 이거는 뭐 자기가 후보를 사퇴했으면 안 했으면 말 안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사안을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왜 여러 차례 TV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어떻게 보면 후회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좀 뭐 안 그래서 일반인들 보기에는 야 오세훈 시장 너무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정치인 오세훈의 이미지 또 개인 오세훈의 그런 신뢰도에 추락이 된 건 분명하지만 이게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질문도 꼭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력 측면에서 좀 우월한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뭐 서울시의회 워낙 많이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은 또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의원 전체가 109명인데 거기서 101명이 민주당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판 여소야대가 아주 여소야대도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라 절대 여소야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정이 원만하게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득해야 되고 특히나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거나 등등의 것들은 의회의 어떤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예.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이낙연 이 상임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뭐 어떤 뭐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잘못 예를 들어서 곡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은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101명의 시의원들을 다 똘똘 뭉쳐갖고 그러면 항상 뒷다리 잡고 해서 식물시장 만들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먼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시의원들하고 한번 멋지게 붙어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적도 없어. 예. 싸우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101명하고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전제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런 식이라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현재 국회의원이 180명이 민주당이다.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이 되면 안 되네. 왜? 예. 다음엔 또 대통령하고 국회가 싸울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논리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 이거 이낙연 상임위원장께서 저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선대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영선 후보가 아니고 박영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했다라고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